안녕하십니까? 명선생 투자교실 명선생입니다. 2019년 7월 9일 오늘 코스피 종가 기준 2052로 마감을 했네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다, 여러 가지, 거기다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이슈까지 여러모로 시장 자체가 이제 뒤숭숭하고 좋지 않은데, 지금 그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좋아질 만한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고, 사실 우리가 예측한다거나 예측하기도 힘들고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대응하고 투자 전략을 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초가에 한 오전 10시 이전에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한 5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나올 필요도 없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한번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기술적인 분석,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한번 말을 드려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지지선이랑 저항선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눈이에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차트 분석을 소위 전쟁이랑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편인데, 아무 데서나 저항이 일어나거나 지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저항이나 지지가 발생이 되느냐?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의미가 있는 지점. 그게 전쟁에서 보면은 저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군에게나 아군에게나 보급 물자의 이동 통로라든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점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죠. 그런 지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뺏으려고 하고, 반대로 방어하려는 쪽에서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면 내가 굳이 병력과 군량을 낭비해 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병력을 투입해서라도 큰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전략적 요충지에서는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게 차트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상승을 하려는 힘과 하락을 하려는 힘이 상당히 많이 부딪혀서 싸우게 되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요충지, 즉 저항선과 지지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지지선도 1차 지지라인, 2차 지지라인, 3차 지지라인, 그 밑에 지지라인, 단계가 있고, 저항선도 역시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이 단계별로 존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지지선이랑 저항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공격을 할 때, 즉 상승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지점을 빼앗게 되면 그 지점은 내게 되고 나의 지지라인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하려는 힘이 이 지지라인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 지지라인은 다음번에 내가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지지선은 곧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은 곧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빼앗기 위해서는 수비 지역에서도 당연히 많은 병력을 투입하게 되고, 그거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공격 진영에서도
특별한 작전을 동원을 하던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게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이제 지표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 라인은 1차, 2차, 3차 뭐 저항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자,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자, 1차 방어 라인이 뚫렸어요. 그러면 계속 싸우면서 2차 방어 라인까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가냐? 자, 1차 방어 라인이 뚫리면 일단 후퇴해요. 2차 방어 라인까지.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방어를 하거나 반격을 할 준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자, 상승을 할 때 1차 저항선을 뚫고 상승을 하면 2차 저항선까지는 나름 무난하게 상승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로 하락을 할 때 1차 지지라인이 붕괴가 되면 2차 지지라인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일단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지점들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느냐, 즉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 보통은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 그리고 이전 저점 또는 전 고점 또는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된 지점 또는 대세 하락이 대세 뭐라 그랬나요? 대세 상승이 시작된 지점 또는 대세 하락이 시작된 지점. 그 다음으로 또 매물대 또는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지식 이론을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역시 전쟁에 비유를 해서 상승하려는 힘을 남한군, 하락하려는 힘을 북한군,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원을 이은 선, 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약 2130에서 40 사이죠. 네, 저 라인을 38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초록색 밴드 부분을 낙동강 전선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2018년 10월부터 갑작스럽게 하락이 시작됩니다. 북한이 쳐들어온 거죠. 거기서 남한은 맞서 싸워요. 그래서 처음에 그 격전지가 된 곳, 전략적 요충지가 이 38선 부근이에요. 2144와 2130선 사이. 거기서 계속 싸우다가 일주일 내내 싸우다가 7거래일 연속 싸우다가 북한이 이기게 되죠. 네, 하락세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근은 나중에 우리가 반격을 해서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네, 밀린 다음에 우리는 낙동강 부근까지 밀린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낙동강 이탈을 하고 나서 그 밑에까지 밀린 다음에 반격을 시도해요. 자, 1차, 2차. 그런데 쉽게 뚫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반격에 재반격을 당하고 반격에 역공을 당하고 하지만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러면서 좀 밀리면 낙동강에서 지지받고 나가고 낙동강에서 지지받고 나가고 그래서 결국 38선 라인까지 가는데 이거는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러다가 약간의 반격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더 강한 하락세가 나오면서 낙동강 전선도 뚫고 2018년 10월 30일에 형성했던 저점도 뚫고 1984까지 내려가게 되죠. 네. 거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래에 잠깐 보시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반격을 하고 북한의 점령지였던 38선을 수복을 합니다. 빨간색 양봉 3개, 적산병이 뜨면서 우리가 38선을 우리 걸로 만들고 그래서 이 38선은 이제부터는 저항선이 아니라 우리의
지지선, 우리의 방어 라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이 하락의 힘과 계속 싸우면서 좀 나가려고 하면 밀리고 나가려고 하면 밀리고 하다가 그래도 38선 정도까지 오면은, 자, 4번이죠. 네, 38선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우리는 지지를 받고 반격을 해요. 또 밀리지만 5번에서 다시 38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격을 해요. 자, 어디까지 가느냐? 자, 제일 위에 있는 갈색 선까지 가죠. 저기가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보통 240일 이동평균선은 1년 장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전쟁으로 방금 비유 드린 걸로 보면은 북한으로 치면은 압록강 전선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기를 뚫어내면 완전히 한반도를 수복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완전히 추세를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하락세들, 적들의 저항이 심하겠죠. 목숨을 걸고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항을 일단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38선까지 오는데 갑자기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6번에서 뚫려버리죠. 즉 우리의 땅을 다시 북한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우리의 지지선 역할을 했던 이 라인이 다음번에 우리의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락세는 계속 이어져서 우리를 어디까지? 네,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붙여요. 자, 우리는 다시 낙동강 전선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도해서 38선까지 올라가지만 이제 이 땅은 다시 북한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밀려요. 그렇게 밀려서 밀리고 밀려서 자, 오늘 2052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이 히스토리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약 지난 1년간 동안에 이 38선은 서로에게 굉장히 강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죠. 때로는 지지선이, 때로는 저항선이 되면서 자, 그런데 낙동강 전선은 뭐예요? 낙동강 전선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죠. 지금 그 코앞에 와 있어요. 즉 적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요. 자, 2047 이 낙동강 라인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반격할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2047 라인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작년 10월 30일과 올해 1월 4일에 찍었던 두 군데의 전 저점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저 부분은 굉장히 약한 지지,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즉 내일이랑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아,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러면 오늘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날이냐? 사서도 팔아서도 안 되는 날이냐? 자, 지금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오늘은 반등이 절대로 나올 구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2047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해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이를테면 적군 입장에서 우리 병사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제 저기 성만 뺏으면 돼. 성만 뺏으면 되는데 사람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겠어요? 후퇴하겠어요? 아니죠. 그 성 안에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 성을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시도를 당연히 해보겠죠. 거기서 뭐 반격을 당하든지 함정에 빠지든지 하면은 후퇴를 하겠고 그걸 점령하면 그 다음 거점을 향해 나가겠죠. 즉 이 행위가 필요한 거야. 절대 이 위치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힘들어요.
분명히 2047에서 지지가 되는지 뚫고 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은 뭐 정말로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풋에 베팅을 하면 했지, 뭐 내가 뭐 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매도를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매도를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자, 1번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보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반등의 힘은 굉장히 약할 거예요. 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 뭐 미중 무역 갈등이나 우리랑 일본과의 그런 수출 규제, 그런 이제 좀 골이 깊어진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코 단기간에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오긴 힘들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맥시멈 어디까지 간다? 네, 2130에서 2140 사이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 2130에서 2140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뭐 약간의 수익권이거나 약간의 손실권이거나 아니면 오래 들고 있어봤자 아무런 답이 안 나올 종목들은 다 정리를 해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음번 지지라인 하락 시에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또는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이게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은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2047선을 종가 기준으로 뚫고 단기간이라 하면 2, 3거래일 내에 회복을 못한다, 반등을 주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땐 분명히 1994선까지 이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2000을 종가 기준으로 깨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거긴 더군다나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 설마 하는데, 세 번째 2000선을 깨고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심하게 더 아래 부분에서 깨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투매가 나오면 기업 가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PBR이나 PER이라든지 이런 지표들,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주가는 이제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이 너무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도 그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2047도 깨고 1994도 깨고 종가 기준으로 깼다. 그러면 자, 다시 1번의 방법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팔고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죽으면 다음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남기만 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거는 처음에 투자를 하는 순간 원금을 잊어버려야 돼요. 원금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내 평가액만 존재할 뿐이지.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평가액이 계속 줄어들 거거든요. 거기서 심리가 굉장히 탄탄한 전문 투자자들은 괜찮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전부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다음 바닥을 다지고 주식을 둘러싼 이제 경제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걸 좀 기다릴 필요가 있죠. 자,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고, 다시 2-2번의 전략은 안 될 종목들은 다 털어버리고, 안 될 종목이란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더라도 별로 성장의 가치가 없는, 또는 경기 불황이나 뭐 좀 흔들렸을 때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 기업의 재무 구조라든지 기업 가치가 좀 우량하지 않은 종목들은 전부 다 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살아남아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은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충분히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남겨놓은 상태로 존버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 네. 1번과 2-1번과 2-2번 이 정도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040 초반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2040 초반대에서 물타기 전략을 취하지 마시고요.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최소, 자,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다음에 다음 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들이 좋아질 때를 좀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